더정치 인터뷰 민주평화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승준 기자가 먼저 김경진 의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 출신으로 광주에서 인권 변호사 생활하셨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정치 유망주로도 꼽혀오셨는데요. 18대, 19대 광주 북구갑에 도전하셨다가 아쉽게도 낙선하고 20대 국민의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유명하게 알려진 장면이 있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습가요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민주평화당에 지금 대표가 계시고요. 또 원내대표 계시고 또 약간 특이하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렇게 맡고 계신데 뭐 어떤 당내 무슨 사정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창당된 지 한 2달 이제 남짓 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초기에 이제 당 대표를 아주 신예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원숙한 다선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에는 아마 대체로 이제 신예로 새로운 얼굴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당 대표를 맡는 쪽으로 이제 내부적인 의견이 상당히 조율이 됐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이제 이 논쟁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조배숙 대표님이 이제 당 대표를 맡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 원숙한 노장과 신진의 뭔가 좀 조화를 깨보자라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단순히 최고위원이 아니라 네. 최고위원 겸 이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그냥 겸하기로 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가 당 창당되는 과정에서 곧바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젊은 얼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민주평화당은 시도당 창당대회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강원도하고 인천을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당대회를 계속 하나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부산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하고 충남은 준비 중에 있는데 부산은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대전, 충남은 아직 이제 아직까지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충북과 그다음에 대구, 경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저희가 당력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공천은 언제쯤 하시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호남 쪽 그다음에 수도권은 각 시도당에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를 대부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금 이 공천 일정을 잡도록 했는데 늦어도 4월 말에서 5월 초순 사이에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어떤 일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6월 13일 지방선거하고 이제 재보궐선거 네.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민주평화당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목표치 같은 걸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호남의 지역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적은 아직은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이긴 하지만 저희와 같이 이제 정당 활동을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이제 3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를 치를 만한 제대로 된 힘은 사실은 호남권이 이제 유일한 상황이고 타 지역은 조금 좀 당세나 당력이 좀 약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호남권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것인가 이제 이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관건이고 수도권은 어떻게 하면 안착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유의미한 어떤 선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과제들입니다. 네. 자, 현실적인 관심사 중에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에 나가느냐 또는 장병환 의원이 광주시장에 나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호남권에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어쨌든 정당 지지도는 가령 민주당이 한 50 된다면 저희가 한 10% 남짓 정도. 네, 차이가 많이 나요. 5배 정도 차이가 지금 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과거 국민의당 시절보다는 훨씬 해볼 만한 선거다라는 점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호남권 인재들이 굉장히 현 정부의 요직에 많이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권 지역민들의 지지도는 한 80%가 넘어가는 상황들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지지인 상황인데 저희 국민의당 시절에는 당대표이던 가령 안철수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비를 걸었고 그와 관련된 이제 성명이나 언동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런 일이 예, 대선 이후에. 네. 그런데 민주평화당이 창당되고 나서 저희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중앙 정치의 큰 틀의 정책은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겠다. 다만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이 압도적인 어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지역에서 지방선거는 철저히 인재와 인물로서 승부를 보겠다. 이건 다양성의 선택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큰 틀의 원칙 하에서 지금 호남 지역에서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가 지금으로서는 낮기는 한데 국민의당 시절만큼의 어떤 엔티나 반대의 민심이나 정서는 전혀 없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선거까지 이제 대략 한 8, 9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네.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민심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어떤 여지나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열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장병원 의원이 현역 의원이 나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선거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당이 또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등록하죠. 그 문제도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에서 현역 의원을 섣불리 투입하겠다고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선거에서 해볼 만한 유의미한 어떤 징후가 보이면 가령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의 당 지지의 갭이 한 25%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네. 그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요청을 드리고 해볼 생각이고 본인들도 그 경우에는 할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네. 지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호남 민심이 민주평화당을 6.13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서 예,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러니까 그 호남이 2016년도에 국민의당 돌풍의 진원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진원이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지역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당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정치 가버넌스를 일당 지배적인 가버넌스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겼던 지역 내 모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가령 2012년도 14년도죠.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전략공천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보면 맞습니다. 그때 광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보면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전략공천한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가 호남에서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은 광주시장 선거는 지금 이영수 후보와 다른 후보들 사이에 굉장히 극심한 지금 비방과 고소고발전에 지금 그렇죠. 시달리고 네. 있는 네. 이런 상황들이고 네. 민주당 전남도당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아마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겁니다. 예, 사고가 났죠. 예, 거기 아마 권리당원 당비 대납 문제 있고 또 장만채 씨 입당이 되느냐 마느냐 결국은 과거 민주당 시절에 생겼던 문제가 민주당이 지지가 높으니까 다시 그대로 다시 재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심리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좀 상당히 있어서 이제 저희들은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지지의 반전이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네. 라는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을 왜 창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이성준 기자가 네. 보충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궁금한 게 무소속으로 있는 손금주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을 영입하면 교섭단체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예, 그 영입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진 이제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여 틀리다면 이제 본인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아는 또는 추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은 무소속 상태로 계시다가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틀렸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치부 기자도 네. 되게 이제 그렇게 전망들을 네, 하고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선거 연대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유의미한 선거를 실제 치를 수 있는 지역은 호남권인데 호남권에서 선거 연대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내세우는 명분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선택지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호남 지역의 선거 연대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령 지금 서울시장에 저희가 이제 정호준 서울시장 위원장을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령 지난번에 이제 한명숙 오세훈 그때 아마 정의당 쪽에서 아마 한 2% 정도 그때 심상정 후보였나요? 노회찬 후보. 예. 네.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졌죠. 그 예. 표가 또 갈랐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는 뭐 선거연대나 단일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여지가 네.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교섭단체 등록을 하는데 네. 평화와 정의연대. 정의연대 이렇게 됐고 원내대표는 첫 번째로 노회찬 의원이 하기로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런데 이 가치 노선이 좀 다른 진보 정당하고 이렇게 교섭단체를 같이 하는 데 따른 혹시 문제점 같은 건 없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게요. 가령 이제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도 네. 당론 표결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안별로. 대부분 그냥 의원들이 헌법기관의 한 명으로서 그냥 이 양식에 따라서 그냥 표결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네. 아주 중요한 문제만 당론으로 이제 의원의 어떤 표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한 당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당론 표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정의당과 우리가 공동교섭단체를 꾸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증인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네. 언제 회기를 연다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굳이 내용적인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 이 교섭단체의 본래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서 공동교섭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정의당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법안 부분에 대해서는 7가지인가를 아마 합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같이 하겠다고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네,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네, 또 같이 할 수 없는 건 같이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성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뭐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2016년 총선 결과를 보면 어쨌든 호남은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와서 보시기에 국민의당은 왜 다시 이렇게 나눠지고 분열했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돌아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내부에서 좀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안철수 대표를 위주로 한 이제 일부 생각과 또 현재 대부분 이제 민평당으로 와 있는 네. 의원들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퍼스널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 개인이 정말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신뢰하고 믿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사실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가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큰 틀의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거죠. 네, 보통 뭐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보시기에 리더십에 좀 어떤 문제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소통이죠. 네. 소통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책임지는 자세인데 가령 이런 거거든요. 대선 때 보면 이제 현역 의원들이 각각의 무슨 본부장, 저만에 이제 홍보본부장을 네. 맡고 있어서 이제 유인물이라든지 차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 책임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본부장 정도 국회의원이라면 사실은 대부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선거의 전체적인 큰 맥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되는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본부장도 판단이 안 서고 이게 잘못되면 이제 본인이 정말로 비난을 받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후보 본인에게 가서 결심을 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본부장이 판단이 안 설 정도면 후보 본인도 사실은 판단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후보 본인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당신이 실무 책임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 재량껏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해라.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내가 지고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해줘야 되고 아니 이란 이안 사만 있으면 자 4만으로 해라.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대표님 리더십의 문제가 본인이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그냥 붕 떠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시간 자원이 넉넉하다면 그 상황이 용인이 되지만 시간 자원이 부족할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내에. 네. 그런 문제들이 컸죠, 이게. 네. 그럼 이제 민주평화당 당 이름에도 약간 뭐 네. 있긴 하지만 이제 네. 민주평화당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뭐 철학, 명분은 네.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원래 가려고 했던 가치 지향성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개혁 정당이다. 그래서 저희는 민생,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민생을 지향하는 정당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래서 북한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패러다임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이런 이념 지향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해서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이제 출범했는데요. 네. 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뭐 모습도 그렇고 이게 뭐 가치나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잘 해 나가시길 저희로서는 뭐 기원하고요. 근데 다만 조금은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정당 자체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고 보수의 본류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제 바른미래당까지도 민주평화당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념치 않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거든요. 보면 똑같은 이념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당이 가령 국가에 딱 그 당이 하나만 있다면 이건 독재 국가로 가게 되거든요. 아무리 옳은 목표를 같은 목표와 같은 방법론이라도 사실은 그 경우에는 두 개로 쪼개져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생길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 일당만 찍어주다 보니까 당에서 그냥 던지기만 하면 호남 주민들은 찍을 수밖에 없는 이게 투표를 특정 후보에게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최소한 쪼개져 있으면 아무리 비슷한 목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지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꽃게, 대게, 반개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각각의 차이점들이 조금씩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 또 그다음에 저희의 존재 자체로서 지역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뭐랄까 이익이랄까 필요한 부분들 그 역할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개헌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네. 민주평화당이 개헌에 대한 입장 어떤 것입니까? 개헌하자고 하는 거고요.
지금 지방선거 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저게 정부나 대통령께서 이제 저렇게 던진 것이 자유한국당에 꼭히 이번 지방선거 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연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도 푸시를 해야만 자유한국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을 던졌다면 그건 방법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근데 혹여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지방선거의 전략의 하나로 그냥 던졌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쁜 거죠. 그거는. 나쁜 거죠.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조금 불투명한 게 가령 국무회의 의결이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없이 그냥 조국 수석이 그냥 곧바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생각을 했다가 이게 과연 순수한 의도일까라는 의구심들은 조금씩 지금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뭐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연임의 허용, 이제 이게 국민의 대체적인 정서라고 하지만, 네. 권력구조 부분. 예, 권력구조 부분. 근데 사실은 저희 국회 내부에서는 벌써 십수년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오로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점에 의해서 모든 인사와 예산이 다 돌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감옥 가고 자살하고 이런 사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개헌에 대한 얘기가 출발이 되어 왔는데, 네. 과연 그러면 국민들의 의식은 그러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지금 현재의 정부안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총리 선출제 또는 네. 총리 추천제가 괜찮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도 총리 추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사실상 내각제 비슷한 거다 이렇게 받는. 아니, 내각제도 하는데. 헌법에서 내각 제도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내각제적 요소가 듬뿍 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는 근데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가 네. 낮은 상태, 이게 뭐 이제 일종의 반정치주의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건데요. 이걸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이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예.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믿을만하고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넓어졌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직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직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대통령 퍼슨이냐, 지금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머릿속에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 제도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들 중에 감옥 가 있는 사람이 지금 둘이나 되는 이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대통령 제도에 대한 신뢰로 지금 버무려져서 지금 착각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 받고 뭐 감옥 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진국들은 이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계 10위 빅사이즈 국가라면 한번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국회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민주당하고 네. 또 자유한국당 양강 구도가 네.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국회가 권력을 국회 권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 명 한 명을 뜯어놓고 보면 개중에는 물자는 이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제 눈에는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당론으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협상을 위한 협상이 되면서 이게 지금 얼버무려지면서 국회에 대한 지금 나쁜 뭐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당론 표결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다 무슨 당 본회의 의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한번 섞어놓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기술적으로 좀 여기저기 그냥 섞어서 흩어뜨려서 이렇게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자유로운 소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실제 제가 과학 방송 상임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당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상임위에 어쨌든 간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재밌는 게 민주당 간사하고 자유한국당 간사하고 둘이 저녁을 하거나 술자리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법안을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술을 먹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포멀한 회의석상에만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니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국회가 상당히 이제 일정 정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런 어떤 물밑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거의 부재한 상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거는요, 이런 네. 겁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정의당이 같이 교섭단체도 꾸렸고, 그럼 네. 그 두 정당이 갖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없는 선거제도거든요. 네, 네. 이 선거제도를 지금 이른바 거대 두 여당이 고쳐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굳이 한다면 이제 이것 자체도 사실은 들어줄 리는 없지만 선거 제도라든지 선거 구역 획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중앙선관위에다 아예 그냥 위임을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버리면 그나마 활로가 좀 뚫릴 것 같은데 그조차도 사실은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번 헌법 개정 과정 속에서 헌법 조항에 이제 그런 어떤 선언적인 내용이라도 좀 집어넣는다면 네. 조금은 좀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이 두 개의 거대 정당에서 그대로 이 상태를 가지고 가겠다고 고집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사실은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죠, 그게. 또 뭐 협력의 정치, 네. 대화의 정치를 위해서도 좀 다당제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저는 물밑에서 좀 저녁에 소주 한 잔씩 합시다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꼭 네. 돌파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요. 네. 민주평화당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정당을 이렇게 잡아오고 계신데 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잘 될까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호 내밀하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또는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두 분이 역할 분담을 아주 절묘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강공을 밀어붙여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적 구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냈고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시기의 기회를 이용해서 대화의 장을 지금 만들어내서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뭐랄까 한반도가 조금 평화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 앞에 섰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중국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녀오면서 사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 때리려고 했던 강공으로 인해서 북한이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부분이 확 하고 마음이 펴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비빌 언덕이 정확히는 생겨서 북한이 지금부터는 가령 천천히 가자. 뭐 핵을 계속 개발해 가면서 그냥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뭐 가자.
이런 마음 자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복잡하게 됐고 북한 최고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예리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신중하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성준 기자 이어주실까요?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뭐 네. 예전 언론 인터뷰 보면 뭐 천체 물리학자를 어린 시절 네. 꿈꾸셨다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네. 실제로 사회생활은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직업이 가장 좀 자신한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국회의원직이 제일 소중합니다. 아, 왜냐하면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3번째도 낙선을 했다면 아마 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인격이 붕괴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회의원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저는 소중합니다. 아, 예, 네. 어렵사리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기로 좀 뭐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셨으니까요. 근데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결심하게 된 계기나. 뭐 정확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시 합격하고 검사 생활을 하는데 이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이제 단정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단정을 못할 것은 없으나 조금은 좀 자유분방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조금 보는 능력이 있고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벌리는 조금 능력이 있어서 검사 생활을 할 때부터 차라리 그냥 내가 고시 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 내가 훨씬 더 잘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공직의 길로 들어서서 이게 국가 전체를 위한 무슨 이제 사업이랄까 뭐 이런 개념에서 이제 뭐 한다면 그냥 형성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사법기관에서 검사로서 어떤 사후적인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시점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 그만두고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호남 민심은 사실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지역 출신의 큰 정치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뭐 그건 이제 호남 민심이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목표나 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임위가 과학방송 상임위거든요. 그래서 과학 쪽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일단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표는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좋아하는 현역 정치인이 있으세요? 잘은 모르겠고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는 참 좋대요. 그렇게 부지런하실 수 없고 그렇게 말씀 선명한 분 찾기 쉽지 않고 그리고 행동해야 될 때 필요할 때 분명히 행동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에서조차도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NT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좋고 배울 만한 선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분당을 당한 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정치 참 다이내믹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6월 13일까지 잘 정의당하고 교섭단체 등록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정치를 보여주시면 또 유권자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김경진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이 창당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민생, 민주, 개혁을 큰 틀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또 남북 간의 평화, 교류, 협력, 추구, 그다음에 국민들의 일상의 경제적인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치 인터뷰 오늘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